교수님, 미국인 맞으세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시는 건가요? 왜 계속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시는 건데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 캘리포니아 주립대 강의실. 한 대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레일라입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건축 설계사로서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농담 삼아 내가 없으면 LA의 모든 건설 현장이 마비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을 단순한 농담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축에 대해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선생님들 중 몇몇 분은 아버지에게 직접 건축 설계를 맡긴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빠 덕분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라며 환하게 웃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집을 재건축하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는 일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면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집은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제 건축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LA에서 누군가 건축 설계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제 아버지를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격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칭찬하실 정도로 아버지는 이미 LA에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단순히 설계를 잘하시는 분을 넘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가끔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따라가면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분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아버지의 현장을 따라다니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아버지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최근 제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주변 지역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스에서는 산불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연일 보도했고 저는 이를 지켜보며 건축 설계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꺼내신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며 LA의 목조 건축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예견된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LA의 기후적 특성과 목조 건축의 취약성 때문에 이런 대형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목조 건축이 LA에 만연한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LA가 목조 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질 좋은 목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바로 목재였습니다. 목재는 가공하기 쉽고 건축 비용도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이민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서부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목재를 활용한 간단한 건축 방식이 효율적이었고 이는 지금의 LA 건축 스타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목조 건축은 다른 재료에 비해 가벼워서 지진에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목조 건축을 선호해 왔습니다. 교수님은 목조 건축은 단순히 전통이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목조 건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목조 건축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와 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목재는 결국 타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목조 건축물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목조 건축물은 단순히 피해를 입는 수준을 넘어 주변 환경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목조 건축물이 불타면서 발생하는 화재의 열기와 연기가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 많은 주택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수업 중 이번 LA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불타버린 재산 피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수천 가구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LA 북부와 교외 지역에 걸쳐 있던 목조 주택 단지들은 화재의 주요 타격 지역이 되었으며 이들 주택은 대부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소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약 5천 채 이상의 주택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2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대피소로 사용되는 공공 건물과 임시 시설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목조주택을 선택한 우리 미국인들의 어리석었다며 이야기하셨어요. 수업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마치 LA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목조 건축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건축 설계사들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목조 건축의 단점만을 부각하고 이번 화재 피해를 마치 목조 건축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듯한 교수님의 태도는 저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손을 들고 교수님에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목조 건축은 단순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 건축 양식입니다. LA에 있는 수많은 고급 주택들이 목조로 지어졌으며 그중 일부는 건축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국제적인 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목조 건축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며 LA의 목조 건축이 가진 강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LA의 고급 주택들은 단순히 목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설계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작품들입니다. 많은 목조 건축물은 현대적인 내진 설계와 방화 기술을 적용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단순히 목재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조 건축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아닐까요? 또한 저는 이번 화재가 목조 건축 때문이라는 교수님의 의견에도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산불은 단순히 건축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이들 지역은 목조 건축과 상관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목조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 양식을 사용하든 이런 규모의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이 도시를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훌륭한 목조 건축물을 설계하셨습니다. 제가 목격한 아버지의 노력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일을 모두 부정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건축 설계사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아신다면 그렇게 쉽게 목조 건축을 폄하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목조 건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님께 반박하자 교수님은 잠시 침착하게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반론이에요. 하지만 이번 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산불에서 전소된 수많은 목조 주택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피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는 한 건물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주변이 완전히 불타버린 가운데 홀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화염이 그곳만 피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건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인이 설계하고 시공한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주변 목조 건물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인 가운데 이 주택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콘크리트라는 자재가 가진 내화성 덕분입니다. 교수님은 콘크리트의 특성과 내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목조 건축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목재는 아무리 내화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화재에 취약합니다. 반면 콘크리트는 높은 온도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화염으로부터 건물 내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어 교수님은 LA와 다른 지역의 건축 자재 사용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목조 건축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이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재나 콘크리트의 선호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 지역의 자원적인 이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석회암, 모래, 자갈 등 콘크리트의 주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회암은 한국 전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며 이는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원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건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건축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은 건축법과 건축 기준이 매우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화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축 기술과 자재 사용에 있어 세계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건축법은 모든 건물이 특정 수준 이상의 내화성과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건축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의 첨단 건축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콘크리트 기술을 넘어 초고성능 콘크리트, 친환경 콘크리트, 그리고 스마트 건축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환경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자국 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LA의 건축 방식을 비교하며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LA도 한국처럼 콘크리트 건축을 채택했다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LA가 목조 건축을 선호하는 데에는 지역적 전통과 자재의 가용성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이런 전통을 제고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자연재해에 강한 건축 방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 반박에 대해 차분히 답변하시더니 한국의 건축 기술과 주거 형태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과거에 한국에서 열린 건축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열흘간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당시의 독특한 체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호텔에 묵지 않았다고 말하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양한 주거 형태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한옥, 콘크리트 주택, 그리고 아파트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매일 숙소를 바꿔가며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집에서 머물렀죠. 호텔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집에서 지내는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건축과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은 나무와 흙, 기와로 지어진 한국의 전통 가옥으로 교수님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한옥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옥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돌의 열기, 창문을 열면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한옥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닥을 통해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은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집안의 아늑함을 더해주었어요. 교수님은 한옥이 가진 단순한 아름다움과 실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교수님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다양한 아파트들에서 머물렀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아파트가 가진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머물렀을 때 그곳은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주방과 거실은 물론
욕실까지도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심지어 제가 묵었던 아파트는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아파트의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특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첨단 기술이 집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집 내부까지 스마트폰과 연동된 앱을 통해 모든 보안이 해제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거주자들은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구멍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기만 하면 배관을 타고 자동으로 처리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 아파트의 기술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편의 시설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헬스장, 카페, 심지어 도서관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제가 방문했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까지 완벽히 관리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머물렀습니다. 그는 경기도 아파트의 넓은 공간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단지 내 공원과 학교, 상점들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거의 모든 생활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주거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LA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LA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첨단 기술과 편리한 설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선호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제도인 전세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더군요. 전세는 집을 구매하지 않고도 집값의 60%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면 월세를 내지 않고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전세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며 전세는 단순히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거주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집 소유에 대한 부담 없이도 편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도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마무리하며 LA도 한국의 건축 기술과 주거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LA도 이런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과 주거 문화에 대한 교수님의 칭찬은 점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미국의 건축 설계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희 가족과 LA의 건축 전통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미국 사람 맞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자꾸 한국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LA에서 건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LA의 건축 기술이 다 형편없다는 듯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미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하실 말씀인가요? 저는 점점 더 감정에 치우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LA의 건축을 책임져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한 수많은 주택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듯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듯 이야기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LA의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LA는 한국이 아니에요. 교수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LA에는 LA만의 건축 방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목조 건축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미국의 건축 방식을 그렇게 깎아내리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끝마치며 책상을 꽝 하고 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하셨습니다. 레일라, 좋은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지은 집들은 매우 안전하고 화재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이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현재 미국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수, 담요, 식량, 위생용품 등 대규모 구호 물품이 산불 피해 지역으로 꾸준히 보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푸드트럭을 지원해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푸드트럭 이야기를 하며 피해 지역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산불 대피소 근처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보낸 푸드트럭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따뜻한 국물 요리, 밥,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죠. 많은 이재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다시금 불어넣어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대피소 근처에 있는 식당들에 한국인들이 선결제를 해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며 거금을 선결제하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이재민들이 무료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식당 주인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국 대사관과 교민 단체들도 피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교민 단체들은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한국 교민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포하고 심지어 일부 한국 대기업은 무료 세탁 서비스와 휴대폰 충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이들의 도움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뛰어난 건축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연대와 지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재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교수님이 저의 아버지와 LA의 목조 건축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교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미국의 것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번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 중 한 가지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번 산불로 아버지가 설계한 많은 집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뉴스에서 보던 타버린 집들 사이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너무나도 슬펐고 아버지가 지금 이 재난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이번 화재로 그 모든 노력이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채셨는지 교수님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일라, 지금은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화재가 끝나고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 아버지 같은 건축 설계사들이 더 바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집을 원할 테니까요. 이번 재난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깨닫고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교수님은 이어서 앞으로는 단순히 목재 주택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재난에 강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A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도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LA의 설계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업한다면 이번 복구 작업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첨단 건축 자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내화성 강화 자재, 그리고 스마트 건축 기술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번 복구 작업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여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LA를 더 안전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거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격려하셨습니다. 레일라,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설계사들은 앞으로도 이 도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협력하여 더 나은 집을 짓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복구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도 아버지와 함께 이 중요한 과정에 참여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 아버지와 저에게 큰 시련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건축과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복구 작업과 관련된 회의로 바쁘셨지만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자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레일라, 이번엔 정말 큰 산불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란다. 내가 건축을 배우고 있어서 참 다행이야. 너도 나중에 우리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교수님의 말대로 이번 재난은 아버지와 제가 더 나은 건축을 고민하고 실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협업하여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LA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대학생 레일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